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원고 박순희 명의시가 12억. 평택시 송탄동 단독주택 원고 박순희 명의시가 6억. 시동생이 법정 뒤에서 외쳤다. 말도 안 돼! 그건 우리 집이잖아! 예금 계좌 합계 4억 2천만 원 예금 이게 다 원고 명의입니까? 네. 판사님, 총 22억입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어떻게? 어머니가 왜 너한테? 나는 증인석에 서서 남편을 내려다봤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주저앉으며 말했다. 넌 아무것도 없었잖아. 35년 동안 준비했어요. 30년 전 나는 결심했다. 참는 게 아니라 준비하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박순희, 남편의 그림자로 살아온 35년 인생 이야기 들어보시죠. 새벽 5시 반. 알람 전에 눈이 떠진다. 35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젠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 태수. 술 냄새가 베개에서 풍긴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왔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어둡다. 불 켜면 시동생이 깬다고 뭐라 할까봐 나는 항상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 형수, 아침 몇 시야? 시동생 목소리가 들린다. 6시 됐어요, 도련님. 나는 아직도 시동생을 도련님이라고 부른다. 60살인데도. 밥은? 곧 됩니다. 계란을 깨뜨리며 생각한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순이야. 내 양말 어딨어? 남편이 소리친다. 서랍에 있어요. 안방으로 달려간다. 남편은 서랍을 뒤지고 있다. 왜 이렇게 구석에 넣어놨어? 죄송해요. 너 요새 얼굴이 왜 그래? 더 늙은 것 같은데. 식탁에 앉은 남편과 시동생. 나는 밥을 퍼서 상을 차린다. 이게 뭐야? 계란 왜 이렇게 태웠어?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아, 됐어. 그냥 먹어. 내 밥은 나중에 먹는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나서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본다. 놀이터 그네가 바람에 흔들린다. 텅 빈 그네. 이제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아니, 참는 게 아니다. 기다리는 거다. 베란다로 간다. 빨래 건조대 뒤편, 낡은 상자. 겉으로 보면 이불 상자 같다. 상자를 연다. 낡은 가계부 3권, 녹음기 5개, USB 2개. 가장 오래된 가계부를 꺼낸다. 1990년 3월 15일. 첫 페이지. 시어머니가 나를 때렸다. 뺨을 세대. 이유는 김치가 짜다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나를 밀쳤다.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시동생이 나보고 형수는 돈 때문에 시집 왔다고 했다. 30년이다. 30년간 모든 것을 기록했다. 처음엔 분노로, 중간엔 체념으로, 마지막 10년은 증거로. 녹음기를 꺼낸다. USB를 확인한다. 210개, 210개의 녹음 파일. 조금만 더 기다려. 3일 후, 딸 지혜가 집에 왔다. 예고 없이, 혼자, 엄마. 얼굴이 창백했다. 눈이 붓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아빠가 바람 피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 아빠가 어떤 여자랑 식당에서 손도 잡고 키스도 하고. 엄마 미안해.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엄마 이혼해. 이런 남자랑 왜 살아?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혼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없어. 집도 돈도 다 아빠 명의야. 그럼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지혜야,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 평생 집에서만 살았어. 이혼하면 그냥 쫓겨나는 거야. 딸이 간 후 베란다로 갔다. 가계부를 꺼냈다. 2024년 11월 8일. 딸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줬다. 이제 준비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왔다. 술과 향수 냄새, 야! 물. 물을 따라갔다. 너 얼굴 왜 그래? 혹시 어제 지혜 왔을 때 무슨 얘기 들었어? 아니요. 뭐, 듣든 말든 상관없어. 넌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이혼. 내가. 넌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 그냥 입 다물고 살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 그게 내 실수야. 일주일이 지났다. 외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왔다. 야! 물! 물을 건넸다. 컵을 바닥에 내던졌다. 너 요새 눈빛이 이상해. 너 지혜한테 들었지? 내가 바람 피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혼할 거야? 이혼하면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넌 그냥 쫓겨나는 거지. 알았어요. 남편이 잠들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다. 211번째 증거. 넌 끝났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3주가 지났다. 남편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금요일 밤 남편이 취해서 들어왔다. 야! 밥! 상을 차렸다. 뭐야 이게? 이런 걸 밥이라고 차려놨어? 죄송해요.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도대체 뭐가 좋아서 너랑 살지? 대답 좀 해봐.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그냥 죽지 그래. 세상이 멈췄다. 죽지 그래. 35년을 함께 산 남자가 내게 죽으라고 했다. 부엌으로 돌아갔다.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일어났다. 얼굴을 씻고 베란다로 갔다. 가계부에 적었다. 2024년 11월 22일. 남편이 그냥 죽지 그래라고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혜야, 엄마 이혼하고 싶어. 변호사 좀 알아봐 줄래? 전화가 왔다. 엄마, 정말? 진심이야? 응.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다음 날, 시동생이 물었다. 형수, 혹시 형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농담이야. 형이 그럴 리가. 농담이 아니야. 진짜야. 그날 저녁, 딸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변호사 찾았어. 한미숙 변호사님.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고마워. 엄마 갈게. 다음 주 화요일. 이제 일주일만 더 버티면 된다. 주말이 지났다. 남편은 골프 간다며 나갔다가 밤늦게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월요일 밤, 남편과 시동생이 술 마시고 들어왔다. 형수, 안주, 치킨을 시켰다. 야, 이리 와봐. 너 요새 표정이 이상해. 시동생이 거들었다. 맞아. 형수, 눈빛이 차가워. 무서워. 남편이 내게 다가왔다.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없어요. 남편이 내 턱을 잡았다. 아팠다. 대답 똑바로 해. 없다니까요. 손을 뿌리쳤다. 남편의 눈이 변했다. 너 지금 나한테 손찌검해? 이 여자가 손을 들었다. 때리려는 것 같았다. 형? 시동생이 막았다. 진정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온몸이 떨렸다. 내일 변호사 만난다. 베란다로 나갔다. 녹음기를 확인했다. 214개의 증거.
내일이면 시작이다. 화요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한미숙 변호사님 면담 예약했는데요. 박순희입니다. 상담실로 들어갔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되셨어요? 35년요. 이혼 사유가 뭔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증거 있으세요? USB를 꺼냈다. 사진들이요. 그리고 녹음 파일들. 변호사가 파일을 열어봤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2014년부터요. 10년 동안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너 나이가 몇인데? 변호사가 멈췄다. 몇 개나 있어요? 214개요. 변호사가 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면 완벽해요.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가방을 다시 열었다. 변호사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몇 시간 후 빌딩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변호사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시작이다. 집에 돌아왔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마트요. 안방으로 들어갔다. 베란다로 나갔다. USB를 상자에 넣었다. 이제 이 증거들이 무기가 된다. 다음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떻게 됐어? 이길 수 있대. 증거가 충분하다고. 엄마, 다행이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다. 다음 주에 소장 접수할게요. 그럼 남편분한테 통지가 갈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알게 되는 거네요. 네. 피할 수 없어요. 무서우세요? 조금요. 혹시 폭력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무실을 나왔다. 다음 주면 남편이 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시작했어.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남편은 변함없이 늦게 들어오고 나를 무시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남편한테 소장이 배달된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요. 남편이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다. 거실로 들어갔다. 봉투를 뜯으며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와! 남편이 소리쳤다. 이리 와. 천천히 거실로 갔다. 뭔가요?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냐고. 이혼 소장이에요.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남편은 나를 멍하니 봤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소송 시작했다고요. 미쳤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 네. 남편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다. 너 정신이 나갔어? 이혼하면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집도 차도 돈도 다 내 거야. 재산 분할 청구했어요. 결혼 생활 35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은 제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다. 이 여자가 진짜.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위자료? 무슨 위자료? 외도 위자료요. 10년 동안 바람 피우신 거 다 증거 있어요. 남편이 멈춰섰다. 증거? 네. 사진, 녹음. 다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동생이 거실로 나왔다. 형, 무슨 일이야? 태호야. 형수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
시동생이 서류를 낚아챘다. 형수, 이게 무슨 짓이야? 제 권리예요. 권리? 무슨 권리? 형수는 35년 동안 형한테 얻어먹고 살았잖아. 저도 35년 동안 집안일 했어요. 애들 키웠고요. 그것도 경제적 가치가 있대요.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이 나를 똑바로 봤다. 너 각오는 한 거지? 네. 이혼 소송 1년도 넘게 걸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괜찮아요. 괜찮아? 남편이 헛웃음을 쳤다. 좋아. 해보자. 근데 너 절대 못 이겨. 내가 돈도 있고 변호사도 좋은 거 쓸 거야. 넌 뭐가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못하지? 없으니까.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좋아. 소송해. 근데 이건 기억해. 넌 절대 못 이겨. 나는 안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등을 벽에 기댔다. 온몸이 떨렸다. 시작됐어.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 그날 밤 남편은 밖으로 나갔다. 변호사 만나러 간다며. 시동생도 따라갔다. 집에 혼자 남았다. 베란다로 나가 가계부를 꺼냈다. 2024년 12월 3일 남편한테 이혼 소장 전달됨. 남편은 분노했지만 나는 이미 각오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창밖을 봤다. 별이 반짝였다. 이길 수 있을까? 변호사는 이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도 돈이 있다. 나한테는 증거가 있다. 214개의 녹음, 10년치 사진, 30년 가계부. 그래, 이게 내 무기야.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새벽에 들어왔다. 취하지 않았다. 정신이 또렷해 보였다. 아침상을 차렸다. 남편이 앉았다.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다. 아, 네. 변호사 만났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내가 증거를 좀 모았다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이랑 녹음 파일? 뭐 상관없어. 남편이 밥을 뜨며 말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 정도 증거로는 부족하대. 위자료도 얼마 못 받을 거래. 그리고 재산 분할? 내가 절반 가져간다고? 꿈깨. 남편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 재산이 얼만지 알아? 너한테 줄 돈 없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좋아, 소송해. 1년이고 2년이고. 근데 기억해. 넌 절대 못 이겨. 남편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참, 그리고 오늘부터 생활비 안 줘. 이혼 소송 걸었으면 알아서 살아. 현관문이 닫혔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생활비. 통장에 든 돈이 얼마나 될까? 통장을 꺼내봤다. 230만 원.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지?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이미 시작했어.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정말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냉장고가 점점 비어갔다. 딸 지혜가 집에 왔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 봐. 살 빠졌어. 엄마, 내가 도와줄게. 생활비 보내줄게. 아니야. 내 시댁에서 뭐라고 하잖아. 상관없어. 엄마가 더 중요해. 딸이 흐느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지혜야. 엄마는 괜찮아. 딸이 가고 나서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180만 원. 3개월 버틸 수 있다. 변호사는 최소 6개월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순이님, 저예요. 네. 남편 측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조정 신청했대요. 조정이요? 네.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다음 주 금요일 남편을 마주해야 한다. 무서웠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이미 시작했어. 금요일 오후 2시 가정법원 변호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님 오셨어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조정이니까 판사님 앞에서 서로 이야기만 나누는 거예요. 조정실로 들어갔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옆에는 낯선 남자. 남편 측 변호사인 듯 했다. 남편이 나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판사가 들어왔다. 50대 여성이었다. 앉으세요.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원고 박순희 씨.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사진과 녹음 파일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김태수 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십니까? 남편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부정행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폭언은 과장된 겁니다. 과장이라니요? 부부싸움 중에 한 말들인데 그걸 녹음해서 증거라고 내놓는 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나를 봤다. 원고 측 답변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USB를 꺼냈다. 판사님, 이게 녹음 파일입니다. 214개입니다. 214개요? 네. 10년 동안 기록한 겁니다. 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파일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다. 파일을 재생했다.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다. 그냥 죽지 그래. 판사의 얼굴이 굳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이건 부부싸움 중에 부부싸움이라고 해도 죽으라는 말은 폭언입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판사님, 하지만 원고 측도 결혼 생활 35년 동안 피고의 재산으로 생활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절반 요구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피고 측 재산이 얼마입니까? 아파트 한 채, 회사 주식, 예금 합쳐서 약 15억 정도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35년 혼인 기간이면 재산 분할 50%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35년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인데 절반을 나눠준다고요. 앉으세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 앉으세요. 남편이 떨떠름하게 앉았다. 판사가 나를 봤다. 원고 측 재산 분할과 위자료 외에 다른 요구사항 있습니까? 나는 변호사를 봤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없습니다. 그럼 피고 측은요?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최대 30%, 위자료는 3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조정으로는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조정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남편이 나를 가로막았다. 아,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네. 좋아. 해봐. 근데 기억해. 소송 1년은 걸려. 그동안 넌 한 푼도 못 받아. 생활비 없이 어떻게 살 건데? 나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다. 변호사가 나를 따라왔다. 순이님 괜찮으세요? 네. 오늘 잘하셨어요. 판사님도 우리 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재판까지 한 달 있어요.
그동안 조심하세요. 법원을 나왔다. 하늘이 흐렸다. 한 달을 더 버텨야 한다. 통장 잔액 150만 원. 어떻게든 버텨야 해.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최소한의 돈으로 살았다. 밥은 하루 2끼, 반찬은 김치와 계란. 남편은 여전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통장 잔액 80만 원. 딸이 몰래 50만 원을 보내줬지만 그것도 곧 바닥날 것 같았다. 재판 당일 가정법원 변호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님,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네. 오늘 남편 측에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해요. 그걸 보고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법정에 들어갔다. 판사가 들어왔다. 지난번과 같은 여성 판사였다.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 재산 목록 제출하셨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네, 판사님. 여기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다. 얼굴이 변했다. 이게 맞습니까? 네, 판사님.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이게 전부입니까? 네. 판사가 남편을 봤다. 피고는 건설회사 전무이사 출신이라고 했는데 재산이 이게 전부입니까? 남편이 당당하게 말했다. 네. 회사는 은퇴하면서 정리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조정 때는 15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착오였습니다. 착오요? 남편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판사님, 피고는 은퇴 후 사업 실패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현재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이 전부입니다. 판사가 나를 봤다. 원고 측 의견 있습니까?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조정 때와 재판 때 진술이 다릅니다. 피고 측 해명하시겠습니까? 해명할 것 없습니다. 현재 재산이 이게 전부입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재산 은닉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그때였다. 우리 변호사가 말했다. 판사님, 잠깐만요. 네. 원고 측에서 제출할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원고 명의 재산 목록입니다.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뭐? 저 여자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앉으세요.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판사님. 모두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강남구 논현동 빌딩. 원고 박순희 명의. 시가 12억.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평택시 송탄구 주택. 원고 박순희 명의. 시가 6억. 시동생이 법정 뒤에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 집이잖아. 판사가 노려봤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계속 읽었다. 예금 계좌, 농협, 신한, 국민은행. 합계 4억 2천만 원. 이게 다 원고 명의입니까? 네, 판사님. 남편이 변호사를 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 돈은 다 내 거라고.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판사님, 이 재산들은 모두 피고의 모친 고 김정숙 씨가 생전에 원고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증여 서류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판사가 확인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졌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됐네요. 네, 판사님.
법적으로 완전히 원고의 재산입니다. 남편이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왜? 판사가 남편을 봤다. 피고, 이 사실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럼 원고는 왜 이 사실을 숨겼습니까? 회상 장면 5년 전 병원.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다. 창백한 얼굴,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순이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내 말 잘 들어. 네. 내 아들들 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보들이야. 태수는 돈만 쓰고 태호는 도박이나 하고 저것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3년 안에 다 날려. 나도 안다.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순이야, 너. 똑똑해. 나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다. 3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겉으론 순해 보이지만 속은 강하지. 안 그럼 우리 집에서 35년을 어떻게 버텼겠어?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다. 나도 며느리였어. 60년 전에. 그때도 똑같았어. 시어머니한테 맞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근데 나는 버텼어. 참았어. 그래서 이겼어. 시어머니는 내 손을 꽉 쥐셨다. 순이야, 너도 그렇게 해. 참지 말고 이겨. 나는 눈물이 났다. 어머님, 울지 마. 너 우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지금 울면 나 서운해. 시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저기, 서류 있어. 가져와. 나는 서랍을 열었다. 두꺼운 봉투가 있었다. 그게 뭐예요? 내 재산 목록이야. 건물, 땅, 예금. 다 내 명의로 해뒀어. 나는 손이 떨렸다. 어머님, 왜 저한테? 내 아들들은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너만 이 재산 지킬 수 있어. 5년 전부터 조금씩 증여했어. 세금도 다 냈고. 하지만 미안하진 않아. 시어머니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내가 너한테 잘해줬다고 생각 안 해. 나도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했을 뿐이야. 근데 고마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내가 있어서 이 집안이 버텼어. 내가 진짜 며느리였어. 나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님, 순이야. 시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쥐셨다. 지금부터 내 차례야. 참지 말고 싸워. 넌 이길 수 있어. 나처럼. 어머님, 저는 쉿. 내 아들들한테는 말하지 마. 특히 태수한테. 시어머니가 웃었다. 마지막 미소였다. 태수는 내가 재산 있는 거 알면 다 빼앗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숨겨. 때가 올 때까지. 네. 잘했어. 넌 이미 알고 있었구나.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다. 순이야. 미안하진 않지만 고마워.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회상 종료 현재 법정으로 변호사가 나를 봤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판사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재산이 있다는 걸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어머니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알리면 뺏길 거라고 시어머니께서도 아셨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을 봤다. 35년 동안 저는 남편한테 맞고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만약 제가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남편은 그걸 자기 거라고 우겼을 겁니다. 저한테서 다 빼앗아 갔을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럼 이 재산들은 원고의 고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군요. 네, 판사님. 그럼 피고 명예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피고 명예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총 5억입니다. 반대로 원고 명예재산은 강남 빌딩, 평택주택, 예금 합쳐서 약 22억. 이건 원고의 고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은 피고 명예 아파트와 예금 총 5억입니다. 원고가 절반인 2억 5천을 받게 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다. 판사님, 이건 부당합니다. 무엇이 부당합니까? 원고가 재산을 숨긴 겁니다. 숨긴 게 아니라 보호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을 며느리가 관리한 것뿐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재판에서 위자료와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남편이 나를 가로막았다. 너 이게 다 계획한 거였어?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35년 동안 계획했어요. 이럴 수가. 남편이 벽에 기댔다. 그럼 나는 뭐가 남는 거야? 아파트 절반하고 예금 1억이요. 그것도 위자료 내면 거의 안 남아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위자료 1억 더 주셔야 해요. 그럼 나는 거의 아무것도 없죠.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나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변호사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님 축하합니다.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해방감이었다.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났다. 이혼 인용,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 남편 재산 5억의 절반, 총 3억 5천만 원. 원고 승소. 남편은 항소하지 않았다. 할 수도 없었다. 변호사 비용도 없었으니까. 판결 후 일주일. 나는 짐을 쌌다. 아파트를 떠날 준비였다. 이 집은 재산분할로 반은 내 것이지만 더 이상 여기 살고 싶지 않았다. 남편에게 팔든 어쩌든 상관없었다. 딸 지혜가 도와주러 왔다. 엄마, 이제 어디로 갈 거야? 강남 건물 옥상에 작은 집 있어. 거기서 살 거야. 혼자? 응. 혼자 살아볼래.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고생 많았어. 괜찮아. 이제 끝났어.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베란다로 갔다. 상자를 열었다. 가계부 3권, 녹음기 5개, USB 2개, 30년의 기록. 나는 가계부를 하나씩 펼쳐봤다. 1990년 3월 15일. 시어머니가 나를 때렸다. 1995년 8월 3일. 남편이 술 먹고 욕했다. 2003년 12월 10일. 시동생이 나를 무시했다. 2024년 11월 22일. 남편이 죽지 그래라고 했다. 30년을 참았다. 아니, 준비했다. 그리고 이겼다. 나는 가계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이 상자는 가져갈 것이다. 잊지 않기 위해서. 엄마, 다 됐어? 응.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다. 남편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강남, 논현동. 내 건물 앞에 섰다.
5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 1층은 카페, 2층에서 4층은 사무실, 5층은 옥탑방.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옥탑방 문을 열었다. 작았다. 10평도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다.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다. 차들이 지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35년을 남의 집에서 살았다.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내 집이다. 내 공간이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옥탑방에서 혼자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렸다. 아래층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점심은 간단히 먹었다. 저녁은 가끔 딸이 찾아와서 같이 먹었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엄마, 문을 열었다. 민수는 어색한 표정이었다. 들어와. 민수가 옥탑방 안으로 들어왔다. 작은 공간을 둘러봤다. 엄마, 여기서 사는 거야? 응. 불편하지 않아? 아니, 괜찮아. 민수가 창가에 섰다. 엄마, 미안해. 뭐가? 나, 아빠 편만 들었잖아. 엄마가 힘들었는데도 나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넌 아들이니까. 아니야. 그래도 엄마한테 잘해줬어야 하는데. 민수가 울먹였다. 아빠 지금 진짜 힘들어해. 원룸으로 이사 갔는데 맨날 술만 마셔. 그 여자랑도 헤어졌대. 돈 없으니까 그 여자가 떠났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아빠한테 화 안 나? 화? 나는 창밖을 봤다. 화는 이미 다 났어. 30년 동안. 이젠 그냥 안 느껴져. 아무 감정도. 민수가 나를 안았다. 엄마, 앞으로 내가 잘할게. 엄마한테 잘할게. 고마워. 민수가 간 후 나는 혼자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행복할까? 행복. 그게 뭔지 모르겠다. 35년을 불행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불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할까? 3개월이 지났다. 나는 1층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건물주인데 일을 하냐고 딸이 말렸지만 나는 하고 싶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카페에서 일하는 건 즐거웠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하고 웃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카페에 들어왔다. 80대쯤 돼 보였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커피를 내려드렸다. 할머니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는 테이블을 닦다가 할머니 옆을 지나갔다. 할머니가 울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아, 네. 괜찮아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나도 당신 같았어요. 젊었을 때 할머니가 나를 봤다. 평생 참고 살았어요. 시댁에서 남편한테. 그러다 남편 죽고 이제야 자유로워졌는데 할머니가 웃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나도 늙어서 뭐 할 수도 없고.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응? 저도 그랬어요. 35년 참았어요. 그런데 이혼했어요. 작년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늦었지만 그래도 했어요. 후회 안 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 창밖을 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아직 모르겠어요.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나는 할머니를 봤다. 후회는 안 해요.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요. 할머니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나는 옥탑방 베란다에 화분을 놓기 시작했다. 작은 꽃들을 키웠다. 처음엔 다 죽었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또는 너무 적게 줘서. 하지만 천천히 배웠다. 얼마나 물을 줘야 하는지, 얼마나 햇빛이 필요한지. 그리고 꽃이 피었다. 작고 하얀 꽃. 나는 그 꽃을 보며 웃었다. 나도 꽃을 키울 수 있구나. 35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키운 적이 없었다. 아이들은 키웠지만 그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꽃은 내가 원해서 키운 것이다. 1년이 지났다. 딸 지혜가 손주를 데리고 왔다. 3살짜리 여자아이. 할머니. 아이가 내게 달려왔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 여기 예뻐. 그래. 할머니 집 예뻐? 응. 아이는 베란다로 뛰어가 꽃들을 봤다. 할머니, 꽃이다. 그래, 할머니가 키운 거야. 딸이 내 옆에 섰다. 엄마,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 나는 딸을 안았다. 지혜야,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어.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옥탑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나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다. 30년 전 첫 페이지. 1990년 3월 15일. 시어머니가 나를 때렸다. 뺨을 세대. 이유는 김치가 짜다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비어 있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적었다. 2025년 10월 31일. 오늘 손주 서연이가 왔다. 내 집에. 내가 키운 꽃을 보고 좋아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행복한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불행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박순희 65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강남 논현동, 자신의 건물 1층. 카페 이름은 순이네. 손님들은 그녀를 순이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린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눈다. 때때로 그녀처럼 힘든 삶을 살았던 여성들이 찾아온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저도 그랬어요. 그녀는 말한다. 35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이겼어요. 그리고 덧붙인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전 남편 김태수 68세는 원룸에서 혼자 산다. 가끔 아들이 찾아온다. 딸은 오지 않는다. 그는 매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술을 마신다. 후회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딸 지혜 38세는 어머니를 매주 찾아간다. 손주 서연이를 데리고. 서연이는 할머니를 좋아한다. 할머니 카페에 가면 예쁜 꽃이 있고 맛있는 쿠키가 있고 할머니가 웃는 얼굴로 안아주기 때문이다. 지혜는 어머니를 보며 생각한다. 엄마가 웃고 있다. 진짜로 웃고 있다. 그리고 박순희. 그녀는 오늘도 카페에서 커피를 내린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그녀는 그 햇살을 보며 생각한다. 이제 내 인생이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웃는다. 진심으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